한동훈 의원이 보안수사 금지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 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 그리고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연 것입니다.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런다고 이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영상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피해자께서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도대체 민주당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 정치인이 한 20년째 계속해온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악법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바쳤다고 합니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간 계속 울고먹고 지탱해온 가장 큰 무기이자 축이었습니다. 그 복수심 마케팅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억울하게 검찰에 당했다는 가스라이팅 하나로 20년간 정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이 하나하나 부서져 왔고, 오늘 이 보안 수사 금지로서 그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데요, 복수당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여기 계신 김진주 씨, 그리고 이채원 양 같은 범죄 피해자들이고, 언제든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근원적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진짜 억울한지, 아니면 가짜로 억울한 척 한 것인지 돌려 말하지 않고 말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스라이팅 해온 그 복수심 마케팅이 정당한 것인지,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제가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에 억울하게 희생됐으니 복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동생 전세자금에서 건설업자 수표가 나온 사건이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 그 부정한 돈 안 받았다는 겁니까?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죄 확정이 됐죠. 김민석 전 총리가 억울하게 검찰 수사에 희생된 겁니까? 불법 자금 받아서 구속영장 청구되자 농성하면서 법 집행을 힘으로 거부했던 김민석 전 총리, 정말 그 돈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역시 유죄가 확정됐고 추징금까지도 납부했죠. 송영길 의원이 억울하게 검찰에 희생된 겁니까? 돈 봉투 정말 안 돌렸습니까? 위법 수집 증거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받은 것이지, 다른 관련자들은 바로 그 돈 봉투 유죄 확정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게 검찰에 희생됐습니까? 깡패 출신 사업가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북한에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거 대법원 판결 확정된 겁니다.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 모든 국민이 다 받는 재판까지도 억지로 중단해 놓고 뭐가 억울합니까?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지향은 많이 달리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정치인이었고, 저는 특히 그분이 했던 한미 FTA 결단을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권력에 맞서는 것보다 지지자들의 뜻에 반하는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겪어온 일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분의 과오에 대해서는 언급을
진영을 불문하고 보수에서조차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민주당이 잘못된 복수심과 가스라이팅으로 이 악법을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에 바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악법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정확하게 말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억대 금품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집사격이었던 총무 비서관이 청와대 공금을 빼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에 민주당 정치인들 다수와 친민주당의 성향의 언론들도 강력히 노 대통령을 비판했고,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인정했던 내용입니다. 수사 과정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정도의 불법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수사 안 할 겁니까? 그런데 그 복수심 마케팅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그 복수심 마케팅으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고, 오늘 피해자들을 향한 지옥문을 여는데 이르렀습니다. 그 복수심 마케팅을 정작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도 바라고 있지 않은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복수심 마케팅으로 오늘 이 지경까지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범죄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진짜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그 민주당의 20년째 이어진 복수심 마케팅이 진짜 정당한 것인지 실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할 말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김진주 씨가 대단한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김진주 씨가 당했던 처참한 범죄의 상황까지도 같이 보면서 그게 얼마나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들어볼 겁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이걸 보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피해자분의 증언을 듣기 위해 좀 어렵게 모셨는데요. 또 이 바쁜 와중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 보안수사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싶은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중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정진영 위원장께서는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장진영 위원장님께서는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이시기도 하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말씀 같은데요. 당사자요. 네.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위원장들 중에서 법률가들이 많은데 오늘 긴급하게 이게 되는 바람에 많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들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제가 서초동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예외 없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검사들하고 대척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그래서 변호사들이 검사들을 편을 들거나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것은
국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경찰이라는 울타리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검찰이라는 울타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피해 약자인 국민들한테는 울타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울타리를 더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상식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견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울타리 하나를 굉장히 튼튼하고 훌륭한 울타리 하나를 제거해 버리는 것은 절대로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걱정입니다.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통과돼서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이제 진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안 당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진짜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 다시 정상화 될 때까지는 진짜 우리 국민들 몸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네, 박정훈 의원님. 예, 박정훈입니다. 저는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법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정치인들, 그들을 위한 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가장 정치가 저지를 수 있는 심각한 일종의 저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파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민주당과 지금 진보 좌파 세력들은 거리를 다 촛불로 메우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을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우리 보수 진영이 저항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무겁게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좀 더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될지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우리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이 정도 사안이 국민들로부터 용인받지 못한다는 것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도 느껴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고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동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아직 형사 사건에 제가 한 번도 휘말려 보질 않아가지고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보안 수사권 폐지가 가지는 이 사회적 함의가 뭔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던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세미나에서 들어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이 처리한 사건 중에 보안 수사가 필요했던 건 뭐 10%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제가 어느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즉 100건의 사건이 있었으면 10건 정도가 보안 수사가 필요한 사건. 그러면 90건은 뭐 제대로 처리가 됐다라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처했던 그 형사 사건에 그 10건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면 그동안 그러한 보안 수사가 필요한 거는 검찰이 해줬어요. 검사들이 나서서. 왜냐? 그런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책임 추궁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겁니다. 즉 국민들이 자기가 번 돈에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형사 사건에 대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서비스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누렸던 뭐 복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사 사건 관련해서 내가 받아야 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그런 사건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찾아서 경찰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고 사건 처리를 제대로 잘하는 그런
경찰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쳐다보면서 이게 진짜 국민들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앞으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자기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가. 저는 현재로서는 어제 날짜로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뭐 진짜 뭐 역시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지를 진지하게 들어보고 저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을 저는 안 하려다가요. 진행에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진주님께서 함께 하신 게 저 굉장히 놀랍고 또 감사드리고요. 용기를 내서 사회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피해자로서의 형사 피해자로서 사건 피해자로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와 박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제가 거듭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건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고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보안 수사에 관한 이 금지를 하고 난 다음에 돈 없고 백 없는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진주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무차별적으로 제가 한 거 하지 못하는 수준의 폭행을 당했고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우리 한동훈 의원님께서 찾아오셨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진 그런 피해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의 진술조사를 담당했던 어느 경찰서에 어떤 경찰관께서 저의 그 진술조사는 피해자 진술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보안을 다뤄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마치 소설처럼 픽션으로 게재를 해서 그 저의 사건을 그 가해자의 충동적인 우발적인 이 어떤 법적인 판단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결과물을 그 글을 올렸습니다. 단독으로 저희 진술조사를 했던 분께서요. 제가 그 일을 완벽히 바로잡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가 항의를 하니 국회의원으로서 항의를 경찰 쪽에 강력하게 하니 지역에 잠시 몸을 이제 피하는 수준의 어떤 인사조치로 끝나는 수준으로 그 일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요, 힘이 없어 보이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안 수사 금지라는 문제가 비단 나는 아니겠지, 뭐 돈 없고 힘 없는 사람, 뭐 아무개 씨에게만 일어날 일이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누구에게라도 그러한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용기를 내서 나와주신 우리 김진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문제를 국민적인 그 관심을 다시 우리가 환기시켜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다음으로 이소희 의원님 혹시 참석해 주셨는데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소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되게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피해자분께서. 그래서 피해자분의 목소리를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피해자분들을 대변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도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이 더더욱 더 어려워지게 될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피해자분 말씀 경청해서 듣고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국회에서 해야 되고 사회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의원님들 더 말씀하신 의원님들 없으시면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TV조선, MBC, JTBC 뉴스 방송 영상을 발췌한 것입니다. 보실 영상은 특정 개인을 지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안수사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이걸 한꺼번에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면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죠. 향이 시설트가 발등 올라가 있었고 등발이 뒤쪽에 열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검찰 수사관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공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아니 어떤 분이 누구예요? 네, 입장에서 그렇게 기술을 해주셔서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를 본인 마음을 그렇게 아시는 상황이 누구실까요? 조사에서 경찰관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조사에서 경찰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확인해. 중간에 얘네들 집도 열려 있다는 것도 장관님 통해서 제일 알았고. 그건 나빠서도 의아했던 게 본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수사기관의 경찰관이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을 해주셨다는 게 그건 너무 의아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지 본인이 선발진 스토를 열지 않았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진술하시는 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지 끌고 가다가 시스트가 위로 올라갈 수 있었겠네라고 형사가 얘기했는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형사가 누구냐고요? 네. 아 진짜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잘못된 수사 방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로 본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자신은 운 좋은 피해자라며 보안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호소합니다. 보안수사권이 사라진다면 첫 번째로는 수사기관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겁니다. 김창민 영화감독의 유가족도 경찰 수사만으로는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의 부실과 축소, 은폐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 토론회는 홍기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3명이 주최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전날 한병도 원내대표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 측의 당내 이견은 없다며 사실상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토론회엔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의 진행은 한동훈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저 구조는 보신 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보통 검사실 구조가 저렇게 돼 있어요. 수사관이 검사와 함께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기록이 송치됐고 신병이 구속 피의자가 송치됐으니까 경찰은 저거를 그러니까 단순한 충동적인 그런 사건으로만 해온 거죠. 저 성범죄 목적이 있는 걸로 보지 않은 상태로 넘어왔는데, 그러면은 저걸 이제 물어보면서 저 사람들의 허점을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저게 김진주 씨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이 지금까지는 저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저 과정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과정에서 보면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뭐 지퍼가 내려져 있는 게 아니 뭐 저 사람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이게 끌고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근데 문제는 검찰에서 보면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성범죄의 목적이 있어 보이니까 확인이 필요한 상황을 물어본 거고, 그러면 저렇게 피의자가 불렀는데 피의자가 저런 식으로 대답하면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확인이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 보안 수사가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보안 수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저 범죄자를 검사실에서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보안 수사권이 굉장한 것이냐,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가 굉장한 것이냐 얘기하죠. 근데 그거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대체품이다라고 말하는 건 사기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저 사건에서 보안 수사를 누구한테 요구하냐면 바로 저 이상한 조사를 했던 경찰에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경찰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거 문제 없어요.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결국 보안 수사 요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문제 제기도 사실 1심 이후에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지금 있는 기존 시스템조차도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저 영역을 없앤 겁니다. 저기 보면 저기 여성 검사님과 여성 수사관님이 굉장히 열심히 추궁하잖아요. 선의도 있겠지만 시스템상 이걸 놓치면 저분들은 책임을 집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묶여져 있는 거니까 저분들은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어떻게든 파내야 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10월 2일부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저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가져온 대로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성적인 충동에 의한 성범죄 목적에 의한 이런 잔혹한 범죄였다는 사실로는 기소 못했을 거고 당연히 유죄도 그렇게 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화면은 진주 씨도 처음 그 당시에 보셨던 건 아니죠? 1심이 끝나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저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순진하게 믿고 있었죠. 경찰 조사받을 때는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 모든 회복을 하기 시작한 지점이 2달 후였어요. 퇴원을 2달 후 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송치가 돼 있었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에 시간이 없었고 관련돼서 경찰은 와서 성범죄를 당한 것 같냐라는 질문을 기억을 잃은 피해자에게 했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걷잡을 수 없는 기회였고 보안 수사권 폐지가 된다면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끔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경찰이 그 이후에 더 진행된 조사는 안 했었던 거죠? 그렇죠. 저도 오늘에서 느낀 거지만 저한테는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가해자한테는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저는 아예 7분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얘기조차를 못 들었고 그 가해자가 무슨 주장을 하나요? 가해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사과는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해자가 누군가요? 라고 물었을 때 가해자의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가해자의 주장은 지금 수사 단계라서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고 관련돼서는 그냥 저는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아주 특별하고 흠이지고 너무너무 사람들 안 다니는 장소였나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냥 오피스텔 1층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지금 이 일을 저지른 것의 상대방 피해자는 그냥 아주 특별한 지역에 있는 특별한 위험한 곳에 있는 후미진 곳을만 다니는 우범지대만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김진수 씨처럼 그냥 우리가 일상에 있는 곳에서 그리고 배현진 의원처럼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란 말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많고 그것은 꼭 사회적 강약을 따지는 문제도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제 집 앞에 토치와 칼을 놓고 갔던 범죄 피해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원시 시대부터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국가의 임무는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상식적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는 그게 그런 식의 민주당의 복수심 마케팅의 최종적인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그건 공익에 부합하지도 않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 시스템이 한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으로 퇴보한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히 김진주 씨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당했으면 이렇게 나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해서 나서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 여기 모두를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법 같은 거 보셨어요? 바뀌는 법들? 저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게 저도 관심을 가지면서 봐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사실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피해자분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그 개정 법률안에서 제 245조에 12.6항이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해자를 위한 조항들만 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를 위한 조항도 이거 글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복잡하면 피해자가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만을 말하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 국선 변호 얘기했는데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서영교 의원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당신처럼 판사 불러서 빽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신처럼 판사 불러서 줄여달라고 빽쓸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지금 김진주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245조 이 6항은 뭐냐면 고소인 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4항에 따른 사용 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가 좀 사건 기록이나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열어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걸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틀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 그러지 않았나요? 뭐 안 되면 언론에다가 언론에다가 제보하라고. 이건 그것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만든 피해자 보호 조치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토론하는 거예요.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10%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말만 털고 다니는 거지. 자신 있으면 여기 오고 저랑 얘기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실무로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저런 일은 검사실에서 매일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 검사와 저 수사관은 저 범죄자를 자기 사무실로 부르질 못합니다. 그 범죄자로부터 진술을 듣지 못합니다. 경찰의 진술이 맞냐 틀리느냐 여부를 검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해야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는 민주당이 검찰로부터 피해 당한 게 없어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돈 받고 감옥 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상에 돼지머리 올리듯이 올린 건데 그 돼지머리가 전 국민의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예요. 그걸 뺏어간 겁니다. 그리고 저 화면을 보시면 저 검사와 저 수사관은 행복해질 겁니다. 월급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누가 피를 보고 누가 골병 들죠? 김진주 씨나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 같은 분이 오롯이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범죄와 싸워야 될 의무는 국가에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김진주 씨로부터 많이 배운 사람인데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요 일이 진행될 당시에 김진주 피해자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를 질타하셨어요. 장관, 왜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못하는 시스템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상당히 공감해서 피해자 TF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부족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가 100이었다면 지금 1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 알량한 복수심, 그것도 그 복수심도 실체도 없는 그리고 억울하지도 않은 복수심을 메꾸기 위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어차피 법 통과됐으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이 법을 바꾸는 법을 우리가
발의해야 됩니다. 이 법을 원상 회복되는 법을 발의하고 그리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모으고 그리고 여론이 지금 61%가 민주당 지지자 포함해서 반대하잖아요. 아니 그런 법을 그냥 이렇게 밀어붙인다? 그러면 61%를 우리가 이런 이 공청회나 간담회와 피하지 않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수심의 근원이 없다는 걸 밝히고 이런 과정에서 80, 90으로 만들어서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끼리 뭐 얘기하면 그냥 똑같은 얘기지만 김진슈 씨 같은 분이 직접 이렇게 나서 주시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피해에 대해서 민사적인 배상 같은 건 받으셨어요?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판결이 1억을 받아야 돼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300만 원이 거의 최소였고 사실 저는 이제 증명할 게 없다 보니까 300만 원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생계가 아예 끊겨 있었기 때문에 24개월 할부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피해자 구제제도라는 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런 허점들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범죄자를 상대로 1억의 배상 판결은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은 국가에서 범죄 피해자를 해서 배상하는 돈이 있긴 하지만 그 돈은 저런 액수가 아닙니다. 국가는 그런 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놓고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기록과 자료를 등사하고 열람할 권리를 주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못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전화로 난 복사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법률 비용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법의 민영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 곳곳에서 자기 돈을 들여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국가로부터 정의를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이 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사법의 민영화거든요. 그걸 그동안에 저 검사실에서 말씀하셨던 기록을 까보고 이런 역할들을 저기서 해와 준 거예요. 부족했을 겁니다. 저기도 완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기능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저거 서영교 같은 사람들은 결코 저 문제에서 피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옥문이 진짜 열린 것이다. 사실 우리 저 김진주 이 피해자님께서 모 의원에다가 이제 그 지옥에나 가라라는 일가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보고 참 반성을 했습니다. 아, 저거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망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대신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옥문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안수사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이거 큰일 나는 생각하니까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걸 접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처음에 구속돼가지고 왔었을 때 지금은 또 검찰 단계에 오더라도 저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든 간에 저 사람을 직접 불러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무슨 여러 가지 다른 변명을 댄다 하더라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돌려보내야 돼요. 구속기간은 한정돼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좀 말이 되는 변명이다. 근데 확인해야 돼야 하는 변명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절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때 경찰에서는 인정하고 사실 그때 내가 다른 곳에 있었어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검찰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검사가 저기 있는 수사관님이 그 지역에 가서 그냥 CCTV를 열어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 범죄자 입장에서는 검찰청에서 못 그런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한 구속기간이 끝날 때쯤에 저걸 살짝 던지는 거죠.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데 경찰로 보내야 되고 기록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 3일입니다. 그러면 저 검사실 입장에서는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그러면 일단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런 사이코틱한 범죄자들이 사회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가 저렇게 튀어나온 범죄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정도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피해자한테 해코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빈발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들은 중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발생할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도 많이 말씀을 좀 들으셨죠. 책도 그 이후에 쓰시고 하셨으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들과 이제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매일 매일이 와서 저 너무 힘들다. 좀 도와달라. 지금 이거 연계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게 맞냐. 이거를 저한테 사적으로 그렇게 메일을 보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사법기관이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처음에 송치가 되기 전에 상해 사건이었어요. 이게 살인 미수 사건이 아니었고 상해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장애를 얻을 거다. 뇌 부상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었기 때문에 다리가 마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송치하기 전에 진단서로 이제 중상해로 바뀌었고 송치됐을 때는 중상해로 정치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왜 이 사건이 대두되고 있냐를 보면 살인 미수를 입증하는 데는 검찰의 힘이 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를 입증을 해야 되고 법리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인 미수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 요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관련해서 만약에 살인 미수로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수사관의 정성도에 따라 이게 바뀌는 거라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리고 몇 군데 인터뷰에서 우리 김진주 피해자께서는 운 좋은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운 좋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굉장히 이 사태는 국가폭력의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피해자분들이 지금 핑퐁 수사를 받고 있고 자기는 지금 경찰에서 보안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 재판이 검찰이 없어지기 전에 끝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 와중에 지금 뭐 다른 분들은 뭐 나중에 이게 검찰청이 설립이 뭐 중소청이나 공소청이 설립이 되면 이게 조금 보완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저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보완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준비돼 있지도 않고 이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중수청도 경찰이고 다 똑같아요. 구조적으로 그거는 절대로 보완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저는 뭐 단언컨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김진주 피해자님 사건 그리고 장윤규 사건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강화됐어야 하는 게 이 사회적인 방향인데 이것과 정반대로 가는 입법을 지금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60%가 반대하지만 더 큰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 보안 수사권이 있으니까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고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을 갖는 게 상식이잖아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인데도 그 상식과 반대로 움직인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다는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되면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자체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입법적으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의원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제도를 설계할 때 대단히 정의롭고 그리고 대단히 공공선에 충실하고 대단히 공과사가 분명한 사람을 상정해놓고 시스템을 설계하면 안 됩니다. 평범하게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고 싶고 그리고 졸리면 자야 하고 그리고 대충 일을 처리하고 싶을 때가 많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경찰을 해도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어야 하고 그게 완벽하지 않지만 그게 서로 간에 서로를 옥죄는 톱니 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검사와 저 수사관은 굉장히 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저걸 못 찾아내면 저 사람들에게 직업적인 손실이 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열의가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거기서 그 부분이 빠져요. 왜
박정원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실 수사가 안 밝혀지냐면 저 사람들에게는 그걸 밝혀내야 될 아무런 모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검사와 수사관은 판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만 점수를 매겨서 고, 스톱이면 돌려보내고 그리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건 그런 일상이 되면 사실 근데 제가 죄송하게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경찰분들 중에서 정말로 사명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일할 때 보면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3일 밤낮을 기다려서 잡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닌 분들도 있죠.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사건, 형사사건이 배당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있는 거고 그건 바로 이게 검찰 제도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발명된 거냐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요. 그때 경찰한테 맡겨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렇게 견제하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경찰 입장에서도 이 나태함이 더 늘어나는 게 걸리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저쪽에 돌아가면은 시어머니 하나 앉아가지고 이거 쫙볼 수도 있네. 쫙보지도 않을 수 있지만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걸릴 위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평범하게 집에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그물망은 굉장히 성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계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부실 수사가 줄어들 거예요. 부실 수사가 적발되지가 않는데 부실 수사는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장윤기 사건이 있더라도 저런 유의 사건이 통계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식의 적발 시스템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뭐 살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변사로 처리하게 되면은 살인 사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나라를 대단히 위험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범죄 검거율이 높은 나라예요. 해보신 줄 알 거예요. 경찰 진짜 잘 잡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유죄 판결률이 되게 높은 이유가 될 만한 것만 기소하고 어떻게든 간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월말 보면 검사들 쭉 앉아놓고 성적표를 줘요. 너 왜 사건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 하면서 서로 간에 막 자아 비판도 시키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러면 밤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사건이 늦어지면 정 안 돼가지고 자기의 실적이니까 사건을 갖고 오라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건의 속도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시스템이 없어졌고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만든 사람들은 이게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해보고 문제되면 보완된다? 그 보완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 보완될 길을 80년 동안 찾아서 만들어온 길이 이건데 갑자기 0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장 위원장님. 그 수사 실무를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많이 겪지요. 경찰도 겪고 검사들도 겪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다 양쪽을 다 보죠. 우리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경찰들 정말 범인 잘 잡습니다. 거기에 특화돼 있어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자랑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검사들의 무죄율이 낮다. 이걸 막 그 검찰청에서 자랑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기소했을 때 무죄율이 세계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소도 잘하고 공소 유지도 잘한다는 거겠죠. 수사 범인을 잘 잡는 경찰, 그 다음에 공소 유지와 기소를 잘하는 검사, 이 두 주체가 대한민국에 있었는데 그러면 잘하는 일을 잘하게 놔두면 국민들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잘하던 검사들의 일을 못하게 이제 뺏어버린 건데요. 우리 이제 기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경찰과 검사가 뭐 우열을 따지거나 누가 뭐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 직역이 그 직역에 취직될 때 치르는 시험 그리고 업무에 투입돼서 받는 훈련 경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세계에 특화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못나서가 아니라 경찰은 범인을 잘 잡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범인도 잡고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정도의 수사까지 잘 해가지고 검찰한테 그냥 넘기기만 해라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부실 수사를 수사 단계에서는 밝히기가 어렵게 되겠지만 어서 뽀록이 나냐 재판 단계에서 뽀록이 납니다. 재판 단계에서 무죄율이 무지하게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예측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이 보는 시각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건을 정리해서 법원으로 보냈을 때 판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무죄율이 높아지면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사람도 억울한 것이고 또 꼭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게 되는 겁니다. 엉망이 되는 거죠, 국가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런 길에서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그 경찰과 검찰의 그런 특수성의 차이에 대한 좀 이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쓱 들어온 규정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 고위 경찰들한테 사법 경찰 그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 또 이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검찰은 수사와 기소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립성이라는 그 체제가 이렇게 갖춰져 있죠. 근데 경찰은 수사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치안, 정보, 의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경비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내려가면 그 지역의 서장들이라든가 의원들이라든가 지역의 정치인들은 굉장히 가깝게 지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수사까지 담당하는 거예요. 결재까지. 그거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구조적으로 그것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강자들과 여러 가지 링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이런 사람들 쭉 지나가면은 사이카 붙고 이러잖아요. 경비하고 중요한 업무죠. 그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 수사를 지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 독립성 같은 게 잘 유지가 될까요? 게다가 검사라는 걸 거치지 않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저는 문제가 이런 것들이 그냥 대충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그걸 그렇게 붙여놔야 검사의 공백을 해소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렇게 해놨을 때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권한과 위상은 좀 달라요. 직급과는 달리 적어도 그 사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나름대로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경찰은. 그런 면까지도 감안해 보면 이게 구멍이 정말 많이 뚫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김진주 피해자 어렵게 오셨으니까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도 또 정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저희한테 불편한 말씀이어도 좋은데 범죄 피해를 겪고 이 시스템 겪어본 사람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정치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책에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정치인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견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한 개인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때 좋은 정치는 피해자들을 이용하더라도 그 제도를 바꾸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나쁜 정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유리할 때만 피해자 그리고 고인을 이용해서 이것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본인들의 유리한 설득으로만 필요로 하는 거는 정말 나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농담이었고요. 이게 국무회의를 오늘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이 떨리는 게 이 자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남일처럼 얘기를 하셔서 조금 화가 지금 많이 나 있고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길래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거든요. 정말 피해자들은 지옥에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간편하게 조금 권한을 많이 줘야 되고 이거 직권 남용하면 이렇게 해야지 처벌해야지 이렇게 지금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저는 정치나
국가가 제가 예전에 많이 하던 말인데요. 국가는 피해자의 편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전 그래도 국가는 피해자의 편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어요. 모든 방향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저는 정치인이 피해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며칠 두드려 맞으면 끝나겠지 하면서 꽁처럼 이렇게 머리 박고 이렇게 넘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소 포기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분을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몇몇의 권력자들이 부당하게 재벌이 되고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제3자로서의 공분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슈는 이분들 크게 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었고 우리 모두가 이걸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라도 막았기를 바랐는데 저는 이러지 않으면 정권이 몰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들이 입을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막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이 지옥문을 이재명 정권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3자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 책임입니다. 김용민법 이러던데 김용민법 아닙니다. 이거 이재명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국무회의 말씀하시니까 저도 오전에 국무회의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기가 찼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이 토론을 진행하는 중에 경찰발 속보가 지금 코테이션을 떴는데 주요 비리 행위자에게는 부서 근무 제한을 제도화하겠다. 이게 경찰의 이번 사안에 대한 어떤 일성이라고 좀 속보가 나왔습니다. 주요 비리 혐의자는 경찰에서 나가야 파면하거나 되는데. 해임해야 된다는 게 사실 상식이고요.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국무회의 주요 발언 중에 본인도 변호사였는데 경찰 수사가 부당할 때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경찰이 그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에 덧붙인 것이 모든 국민과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경찰을 감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이 국가를 감시하고 지킵니까? 아니면은 국가가 국민을 지킵니까? 이거 지금 주객이 전도된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러한 말장난에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민생고, 생활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지치고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 이러한 말장난에 휘말리지 않도록 모든 국민과 기관이 경찰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이런 비위 행위를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보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말 너무나 상처받는 분들 또 피해받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도 이 몇몇 사람들 말고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지금 뭐 국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면 정치권은 그냥 경찰을 쪽에다가 부담을 가하는 방식으로 툭툭 던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피제나 순환근무제 같은 경우 지금 경찰에서는 삭발투쟁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던데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순환근무제라는 것은 검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평검사는 2년에 한 번, 그리고 부부장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지역을 이렇게 돌립니다. 막 뭐 광주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뭐 평택에 갔다가 부산 갔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일을 해보면 인생이 좀 고달퍼요. 1년마다 근거지로 옮기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검사들한테 그걸 부과하는 이유는 검사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책임과 어떤 신분과 어떤 그런 처우를 주면서 그걸 감내해라라고 하니까 감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박봉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경찰 봉급을 확 올려줄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에게 갑자기 광주 있다가 대구로 가라? 아니 그건 굉장히 가혹한 요구예요. 그런데다가 관사를 그만큼 제공할 수도 없어요. 경찰의 수가 13만인데 그러면 그중에 경찰들을 이게 순환근무 시켰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분들께 그런 식의 임무를 그런 식의 부담을 강요할 수 있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근데 문제는 이 얘기가 제가 그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경찰도 순환근무하면 돼 이렇게 던져 나오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책 중에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은 그런 해법이 아니라 결국은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사태를 1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면서 꼭 국가가 해야 될 건, 지금 살펴야 될 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속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을 대변해서라는 말을 쓰던데 이렇게 할 거면 국민을 감히 대변한다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사실 이 사태에서 변호사도 반대하고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지금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이거 누구를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특수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뭐 8월 안에 끝내겠다? 피해자 제도가 그렇게 빨리 끝나나요?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지 그냥 편하게 제도 만들 거면 제도 안 만드는 게 낫지 않나요? 왜 거기서 피해자들은 죽어나야 되나요? 억울한 건 피해자들이에요. 피고인이 아니라고요. 피해자 먼저 챙겨야죠. 저희가 지금 챙겨야 되는 건 억울한 피고인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혹시 기자님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김진주님께 질의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기자는 아니지만 진정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은 김진주 씨의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의원님께 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검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안 수사 관련해서 검사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검사들은 오히려 보안 수사가 금지됐기 때문에 편해졌다. 오히려 검사들은 찬성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그러면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그전에는 어떠한 책임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고발인으로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조사 과정에서 녹취하는 기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녹취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다양한 피해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 경찰 조사 받을 때 우리가 녹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경찰 조사를 현명하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의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국민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조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참 서글픈데요. 첫 번째 책임은 이런 거예요. 장윤기 사건 예를 들어보면 장윤기 사건에서 검사가 열심히 해서 밝혀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박수치면서 미담 사례로 적었죠. 그런데 역으로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언론에서 먼저 써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 검사는 죽을 겁니다. 거의 매도당할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발견하지 못했어? 이렇게. 그리고 그건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더라도 검사기 때문에 그 사건의 주재자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앞으로는 보안 수사를 할 어차피 임무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니까 이 사람한테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죠. 수사를 잘못해서 판결을 잘못한 그러니까 수사가 잘못돼서 입증이 안 돼서 무죄 판결 낸 사람을 비난합니까? 비난하기 어렵죠. 딱 이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경찰이 해놓은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면 업의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검사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업의 종류가 달라져서 대단히 판사처럼 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판사는 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검사는 플레이어고요. 피해자를 위한 플레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플레이어가 심판이
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일은 훨씬 편해질 겁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방법은 이제부터 다양해질 겁니다. 그리고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복잡해지면 전문가들한테 돈이 됩니다. 그렇죠. 어딘지 모르면은 뭘 하더라도 아주 작은 걸 뭘 하더라도 돈 주고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업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복잡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이 진행되는 상황을 이렇게 트리처럼 그려봤거든요. 제가 그리다 말았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대충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은 망가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연루되지 마시라. 이게 제 조언입니다. 조사 받을 때 당시에 그 본인 직접 노출을 되는지 그런 게 가능한가? 그게 규정상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 규정으로 좀 뭐 넣겠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요. 송 변호사님 아시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하려고. 글쎄요. 예, 먼저 그 김진주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본인을 드러내고 나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렇게 나오시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김진주님 본인의 말씀을 더 길게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지난달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 하실 때 그 언니분하고 같이 체증을 어떻게 하셨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활자로 읽어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혹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경찰에서는 왜 그렇게 무성의하게 수사를 하고 당시에 그 김진주님께서 피해를 당하신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본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 수사 단계에서 이게 지금 너무 절대선과 절대악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튼 경찰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검찰도 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 수사가 조금 미흡했던 이유는 가해자가 도주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일 동안 도주를 했었고, 그 사이에 진실을 조금 되묻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마저도 이게 경찰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이제 1개월 내에 이걸 마무리 짓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왜 경찰이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가해자가 3일 동안 도주를 했을 때 저를 지키는 경찰이 없었고, 가해자가 도주해서 잡혔을 때도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 누구도 아무한테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고, 관련돼서 제가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차렸다는 이유로 어떤 타박상이나 멍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찍어가질 않고, 그때부터 국가가 부재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결국에는 저는 특수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민망하지만 이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그 표현을 쓰긴 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을 쓰게 됐냐면, 여태껏 이 지옥은 피해자들의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말을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지옥에 이미 지금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옥 갈 사람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강찬호 논설위원입니다. 그 대통령한테 그 X를 깔았다 좀 봐주실 것 같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라 했는데, 오늘 이거 위헌은 아니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경찰 믿을 수 있나 하는 또 얘기도 했어요. 오늘 대통령 그런 그 반응, 그렇게 뭐 공개 요구를 하셨는데, 혹시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서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그런 오늘 논리, 입장 밝힌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사실 무슨 단어가 떠올렸냐면 회피형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책임을 막중하게 지기는 싫다라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앞서 이제 사건을 왜 이렇게
축소 수사하려고 한 것 같느냐 경찰에서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런 겁니다. 사실 어떤 경찰이 강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잡아내면 그건 수사하는 경찰에겐 실적이겠지만 치안을 관리하는 경찰에게는 치명적인 통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경찰 조직 전체에서 구조적으로 분리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보안 수사를 해서 어떤 암장될 뻔한 강력 사건을 정확하게 실체를 발견해냈어요.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으로 결론이 나면 그건 그냥 그 범인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고 경찰이 치안을 잘못 관리한 책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이미 그 직전에 있고 그 살인 자체도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실체가 정확하게 밝혀지면 그 지역 경찰은 치안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의 수사 결과는 다른 기관에서 직접 살펴보고 바로잡을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조적으로 박탈해버리면 앞으로 경찰 안에서 그러면은 어떨 때는 치안의 통계가 더 중요한가 또 어떨 때는 수사에 더 실적이 중요한가 일선 경찰서 안에서 매번 갈등을 겪으면서 사건을 암장하고자 하는 유혹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오늘 토론회에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뭐 도주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7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질문을 하려면 가해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고 더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범죄 피해를 입증하려면 오롯이 진실을 찾아내려면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또한 7분의 축소됐을 거라고 사각지대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해자한테 머리를 6회, 7회 수차례 가격을 당하면서 가해자가 제가 혼절을 하자 이 CCTV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가서 이제 7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관련돼서 피해자의 거기를 왜 들고 갔어요? 피해자가 이제 조금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데리고 갔다라고 한다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해자가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결국에 이거는 가해자가 말하는 대로 그냥 믿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오늘의 일이 우리의 토론이 더 생산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더 길게 마무리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진주님께서 한번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지금 다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천천히. 저는 사실 이 사건이 결국에는 검찰의 송치가 돼서 살인미수로 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면 강간등 살인미수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심에 가서 이 가해자의 DNA가 청바지 안쪽에서 나오면서 이게 강간등 살인미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증거에서 수사관의 집념에 따라 이 범죄 그 죄명이 바뀌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정성도가 필요하느냐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나쁘다, 경찰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완 장치는 양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 저는 1년 동안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범죄 피해자 지원 부서가 검찰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청 지원 부서가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제도를 어떻게 다시 이걸 이전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청에 범죄 피해자 지원 부서가 있는 건 아는지 아니면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상권분립처럼 권력은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력을 나누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는데도 눈을 가리고 있는 건지 저는 다시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두 개의 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조금 위쪽은 조금 성겼고 아래쪽은 위에 이 체를 통과했다는 걸 전제로 한 번 더 촘촘한 체가 있었죠. 근데 두 번째 촘촘한 체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없애버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실체 없고 정당하지 않은 복수심 마케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입니다. 이건 그대로
체념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